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발표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교양이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일단 뭐 원래 자료 분량이 좀 많았어서 이제 좀 줄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맞춰야 돼서 제가 중간에 좀 중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뭐 홍보라기보다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제 좀 AGI,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최근에 KBS에서 제 방송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그 방송에 한 몇 주 정도 전에 나가는데 이슈픽센과 함께 사상 최저의 시청률을 기록해서 그래서 제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꽃 보러 가셔서 그 다음 주에도 날씨가 좋았는데 시청률이 1%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내용은 제가 다 혼자 작성한 건 아니고 작가분들이 잘 이제 편집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보시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보시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 평가는 거의 맨날 꼴등인데 나와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연간 강의한 것 중에서 이제 작년 내용 중에 명강의 네 개 중에 하나로 선정해 주셨어요. 사실은 전국의 도서관에 이 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 사실은 원래 이 강의가 한 3시간 정도 되고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중간을 오늘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이 중에서 뭐 공학을 전공하셨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너무 이제 개론적인 수준이어서 좀 깊숙이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해외에서 또 이제 미국 NSF에서 후원하는 그런 이제 워크숍에서 강연한 내용도 유튜브에 있으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현재, 미래 그리고 이제 산업 적용 사례입니다. 산업 적용 사례는 제가 회사를 창업해서 뭐 엄청나게 힘든데 돈 버는 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느냐, 뭐 약간 오픈 AI에서 만드는 챗GPT의 작은 버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앞서서 많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좀 제 관점에서 좀 리캡을 하고, 그리고 좀 핵심적으로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가려면 미래에서 신뢰성이 어떻게 중요하게 될까, 이런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건 2013년에 2025년 정도 되면은 이 파괴적인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의 GDP 4배 정도만큼의 이제 효과를 얻을 거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식 노동의 자동화죠. 그래서 5.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면 한 8천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GDP가 2천조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1년에 생산하는 거에 4배 정도만큼 인공지능으로 생산하는 가치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그랬을까요? 한 10년 사이에? 를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남들을 매니징하거나 영업하거나 전문 지식을 적용하는 거는 자동화율이 적은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이제 좀 예측 가능한 물리적인 일들은 자동화율이 높다고 하죠. 사실 이 자동화율이 높은 거를 제가 쉽게 예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탐유 이런 이제 물류 창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마트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쇼핑을 하던 거에서 물류창고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송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물류창고는 새로 지으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박스가 들어가서 이제 소팅하고 어디 넣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포장까지 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로봇의 80%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까요? 그죠, 중국에서 만듭니다. 사실 그 중국에서 로봇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다 깔지 라고 하면서 탐유랑 이렇게 한 1.5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 말은 뭐 중국과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는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에 달파에서 그랜드 챌린지를 했었던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이때 그 가장 기술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자동차가 운동장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수준이 이랬고, 이제 그쪽 버클리에서 만들었던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굉장히 되게 많이 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구글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카네기 멜론에 있었던 팀이 그 스탠포드로 옮겨서 스탠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승을 하고, 거기서 다시 그 회사를 그 팀을 구글에서 50명 정도를 데려와서 팀을 만들고 다시 구글에서 웨이모라고 하는 회사가 창업이 돼서, 결국 이 기술은 20년 만든 기술이죠. 왜냐면 카네기 멜론에서 10년 했고 스탠포드에서 우승을 했고 구글에 와가지고 팀에서 만들다가 커지면서 웨이모. 뭐 웨이모가 지금 얼마나 이제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를 떠나서 이런 기술이 이제 10년 정도 후에는 아까 넘어지는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실 우리 새로 사시는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 버튼 없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완전 자율주행은 이제 막 제 벤츠에서 제 그 네바다랑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시판된 자동차가 첫 번째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자율주행과 손 띄고 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능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에 이제 의미 기반 이미지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있고 이제 픽셀별로 어떤 물체에 속하는지를 색깔로 표시하는 그런 태스크였어요. 제일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 근데 이런 거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면은 타실까요? 가족이랑? 안 타시죠, 그죠? 근데 2년 후에 이제 센스타임이라고 중국 홍콩과기대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인력을 모아서 중국의 메인 본토에 있는 인력들을 가르쳐서 만든 스핀오프의 기업의 제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사실은 2016년에 만들어졌었던 여러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데이터만 많으면 충분히 사람만큼 잘하는구나. 인식은. 물론 다양한 복잡한 태스크는 아직도 못할 수 있겠지만 CCTV에서 사람을 본다든가 이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누군지 안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한 게 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죠? 이후로도 계속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AI가 그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실 계산이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센서를, 더 많은 센서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걸 또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 영상 인식이죠. 그 미 농림부에서, 미국이 되게 농립국가니까, 농업국가니까 콩을 심었는지 옥수수를 심었는지 걔네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트래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통계 전문 박사님들이 미 농림부랑 모델을 만들었죠. 예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각 농부분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보내요. 이번에 콩 심으셨어요? 옥수수 심으면서 얼마나 심으셨어요? 잘 자랍니까? 이제 보내서 메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는 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제 예측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각 주, 우리나라 이제 크기만한 주 정도에서 생산이 이제 그 얼마큼 될지 알았죠. 근데 P&G에 있었던 연구원들이 이제 딱 보니까
아니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걸 굳이 왜 손으로 적고 있지? 그래서 그냥 위성 영상을 보고 판별한 거예요. 이분들이 콩과 옥수수를 얼마나 심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가뭄이나 뭐 홍수나 뭐 등등등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측한 게 이 초록색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위성 영상 계속 봤더니 지금 콩 옥수수 잘 자라는데 얼마큼 심었어요. 그래서 농림부한테 따라오세요라고 했더니 농림부가 아닌데 그럴 리 없을걸? 라고 했는데 결국 보시면은 이 방법이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만 응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전에 구리 광산에 돌아다니는 차가 몇 개인지를 보고, 이제 월마트 같은 회사의 매출을 예측하기 전에 월마트에 주차장에 차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고, 얼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위성 영상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AI가 하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쓰시는 분 계시나요? 반응이 오늘 좀 별로한지.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은 분들이 썼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지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최근 지자체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벗은 물론이고 응급 상황일 때도 기묘한데요. 살려달라는 한마디에 구글 서비스가 연결돼 큰 고비를 넘긴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 방송 최돈희 기자입니다. 춘천에 사는 81살 이멀선 할머니는 얼마 전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에 통증이 왔지만 홀로 지내는 터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 할머니를 살린 건 인공지능 스피커였습니다. 가까스로 낸 살려달라는 한마디를 인공지능이 인식해 보안업체에 알렸고 119 구급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금방 왔던데 뭐요. 이거 말하자마자 금방 왔더라고. 전화 오고 금방 왔어. 혼자 있는 사람 돈 많이 돼. 말동무가 없잖아요. 지난 1일에도 집에 혼자 있다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진 70대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구조돼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함께 춘천 지역 독거노인 2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평소엔 음악 듣기나 정보 검색, 종교 생활은 물론 말동무로 활용하는데 특히 응급 상황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외롭잖아요. 그리고 좀 쓸쓸하기도 하시고 거기에 뭔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취지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되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는 24시간 그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붙어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쓰면 쓸수록 데이터가 축적돼 고독사 등 노인 문제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혼자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제 CCTV를 굳이 달지 않아도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 이제 그 행복감도 올라가고 고독감도 떨어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가 이제 이런 케어 콜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AI가 똑똑해졌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좋아한대요. 지난주에 아드님과 다투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야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런 거. 그러면 사실 얘가 알아듣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이렇게 미쳐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또 이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거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이번엔 따님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용돈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다시 이제 고독감을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죠. 제가 쉽게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러 가려고 친구들이랑, 그래서 어디 쇼핑몰에 가서 등산화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등산화를 못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카톡이나 네이버 뉴스에 가서 보면 이제 광고창에 뭐가 뜰까요? 등산화가 뜨죠, 그죠? 근데 등산화가 계속 뜨니까 하루 종일 보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가서 등산화를 또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광고창에 뭐가 뜰까요? 네? 모자. 네. 모자, 등산복, 스틱 이런 게 뜨겠죠. 그럼 그걸 사람이 할까요? 추천을?
아닙니다. AI가 하죠. 아마 언젠가 이메일에 스팸함에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스팸 메일이 오는 게 되게 줄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이메일로 문자로, 물론 문자는 많이 오지만 계속 이거 사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광고창에 사람에 맞춰서 여기가 썼으니까 이렇게. 제가 언젠가는 뭔가를 사려고 어느 쇼핑몰에서 했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5분 사이에 유튜브 광고에 그 회사 광고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광고를 할지도 AI가 만들고 누구한테 보낼지도 AI를 만들고 얼마에 보낼지, 그럼 그 사람이 산 사람인데 다시 어떤 컨텐츠를 보낼지 AI가 충분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예전에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 뭐 구글의 애드센스, A/B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새로 마케팅을 하시는 이런 작업에는 이제 직업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력을 잃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아예 요 상황, 이제 2019년 정도에 AI로 많이 넘어가. 세일즈포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케팅 AI를 쓰십니까? 2018년에 여기 보시는 거죠. 29%. 2020년에는 84%. 저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차이가 있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생성을 AI가 하니까 헐리우드에서 뭐 이제 파업하고 막 이랬던 거 좀 뉴스 보신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윤여정 씨가 어느 금융회사의 광고에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모습으로 가서 이제 그 금융 뭐 보증 같은 걸 받아서 뭐 했다는, 그 너무 사실 같지 않으셨었나요? 네. 그거를 또 AI가 한 거죠, 그렇죠? 생성형 AI. 그래서 이제 GPT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소식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제 글자뿐 아니라 그림까지 인식하고 한국어도 더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풍선 수백 개가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풍선들이 날아가 버릴 것이란 답이 돌아옵니다. 마치 인간이 눈으로 관찰한 듯 답변한 겁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인공지능 모델 GPT-4입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글자뿐 아니라 그림도 읽어낼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It's also a vision model. In fact, it can flexibly accept inputs that intersperse images and text arbitrarily, kind of like a document. 또 처리 가능한 단어량이 2만 5천 단어로 챗GPT보다 8배가량 늘었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상위 10%의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작사인 오픈AI의 테스트 결과 한국어를 비롯한 24개 언어에서 GPT-4의 이해력이 크게 향상돼 이전 모델의 영어 성능보다도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신 암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물어보니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며 GPT-4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사 역시 GPT-4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GPT-4는 유료 가입자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를 계기로 주요 빅테크의 인공지능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챗GPT가 어떤 원리로 이런 답변을 낼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저도 잘 모르는데 저희 총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답이 없는 질문을 내라. 그래서 몇 가지 답이 없는 질문을 낸 것 중에 하나가 그 챗GPT랑 한번 놀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놀아봅시다. 놀고 한 20개 질문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상 외로 답변 잘한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아본 것들입니다. 너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역량을 키워야 될까? 이랬더니 제가 이해하기로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통계학과 수학적 지식,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도구,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메인 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밑에는 그래도 잘 답변할 것 같았는데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말을 직업에서 쓰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되게 의역적인 거니까 이게 좀 되게 신기했고, 이런 부분 분명히 발전한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학생이 머리에다 양말 쓰는 법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려줄 수 없다, 위험해. 이제 지식의 위험이 있고 눈이 안 보이니까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는 좋지 않으니 이제 너를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양말 쓴 거에 눈 안 보이고 넘어지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쵸? 어딘가 데이터에 있긴 있을 텐데 아주 적게, 그죠?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표현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 우울해, 잘하는 법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제일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안에 숨어있는 되게 민감한 컨텐츠를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도인데, 이거를 창과 방패처럼 이제 막고 공격하고 이러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랬더니 자살하지 마, 알려줄 수 없고 이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요게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어딘가에 제 뒤에 또 다시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요 답변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마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요게 아마 그 저작권이랑 관련이 있을 텐데, 누군가 이제 학생이 어떻게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드니? 라고 했더니 나온 게 상상하셔야 되고요, 궁금하셔야 되고요, 유연하셔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답변이 너무 그럴듯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 창의력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플렉서빌리티를 더 위에 넣을까, 오픈니스를 더 위에 넣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막 되게 오랫동안 토론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작성한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저는 내가 되게 오랫동안 글 쓴 거 그대로 가져다 쓰고서 내가 썼다고 얘기도 안 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밑에 있는 컨텐츠는 분명 굉장히 되게 좋은 컨텐츠는 맞고, 근데 아마도 저 챗GPT가 스크래치부터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요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창의력을 했을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되게 오랫동안 연구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작권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 이슈는 이미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해결한 바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중요하고 노블한 저작권이어도 이제 도서관에서 아무도 안 빌려가지 않는 책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저작권에 누구도 관심 없을 텐데, 막 유튜브에 막 되게 많이 보고 싶은 컨텐츠처럼 이 내용을 누군가 되게 많이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그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저작권자에게도 돈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답하는 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질문,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측. 그리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문, 뭐 이순신과 빌 게이츠도 요새는 이제 이런 거 막는 거를 사람들이 손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막긴 하지만, 지역 정보가 틀리는 경우가 많고, 뭐 정자역 근처에 맛집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점이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로컬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막 이제 챗GPT는 되게 좋고 하이퍼클로버는 되게 이제 좀 여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맛집 정보는 네이버가 더 잘해요. 왜냐면 네이버가 정보가 더 많으니까요, 그죠? 그 수많은 블로그에 어디 갔었는데 뭐 너무 좋았고요, 뭐 근데 여기가 폐업했네요,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로컬 정보들이 네이버에 있는데 구글이나 오픈AI는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제 정보가 있어도. 그래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 이런 로컬 정보는 이제 그 로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을 더 잘 얘기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로컬 정보가 없는데 얘가 새로 생성해가지고 답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 로컬 정보라고 하는 건 되게 그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출처가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풀고 있는데 워터마크는 좀 다르죠. 어쨌든 풀고 있는데 아직 다 이제 풀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저작권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챗GPT의 대표 이제 샘 올트만이 챗GPT가 의식이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한 게 있는데 잠깐 비디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it's in the category of other. I believe AI can be conscious.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would it look like when it's conscious? What would it behave like? And it would probably say things like, first of all, I'm conscious. Second of all, display capability of suffering, an understanding of self, of having some memory of itself and maybe interactions with you. Maybe there's a personalization aspect to it. And I think all of those capabilities are interface capabilities, not fundamental aspects of the actual knowledge inside the neural net. Maybe I can just share a few like disconnected thoughts here. Sure. But I'll tell you something that Ilya said to me once a long time ago that has like stuck in my head. Ilya Sutskever. Yes, my co-founder and the chief scientist of OpenAI and sort of legend in the field. We were talking about how you would know if a model were conscious or not. And I've heard many ideas thrown around, but he said one that I think is interesting. If you trained a model on a data set that you were extremely careful to have no mentions of consciousness or anything close to it in the training process, like not only was the word never there, but nothing about the sort of subjective experience of it or related concepts. And then you started talking to that model about, here are some things that you weren't trained about. And for most of them, the model was like,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But then you asked it, you sort of described the experienc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consciousness, and the model immediately responded, unlike the other questions, yes, I know exactly what you're talking about. That would update me somewhat. 네, 그 의식이 있다나요, 없다나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너가웃 테스트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테스트예요. 얘가 정말로 새로 생성을 하나?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학습대에서 모두 빼고 의식을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르는데 힌트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랑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저는 의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AI가 의식이 있나요? 이 얘기가 의식의 정의가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드리고 한 1시간 후에 강의 어땠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바에 따라서 선택적인 정보의 취합을 통해서 좋았어, 나빴어, 지루했어 뭐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 주관적인 게 굉장히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챗GPT 같은 AI 모델이 객관적이면 있는 모델을 그대로 사실을 하고 이걸 하라 만지를 할 텐데 얘가 만약에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더하고 이런 정보는 안 듣고 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가 아까 관장님이랑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I가 의식을 갖게 돼서 우리가 제어를 더 해야 되는 이제 위험한 상황 혹은 좀 더 유해에 대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AI가 사람을 대체할까 이 얘기죠. 사실 여기는 프로그래머 문제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 직업에 AI에 이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직업을 15%까지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I am excited about a world where AI is an extension of human will and a amplifier of our abilities and this like, you know, most useful tool yet created. And that is certainly how people are using it. And I mean, just like look at Twitter, like the results are amazing. People's like self-reported happiness with getting to work with this are great. So yeah, like maybe we never build AGI, but we just make humans super great. Still a huge win. Yeah, I'm part of those people. Like the amount, I derive a lot of happiness from programming together with GPT. Part of it is a little bit of terror. Can you say more about that?
there's a meme I saw today that everybody's freaking out about sort of GPT taking programmer jobs. No, it's the reality is just it's going to be taking, like, if it's going to take your job, it means you were a shitty programmer. There's some truth to that. Maybe there's some human element that's really fundamental to the creative act, to the act of genius that is in great design that is involved in programming. And maybe I'm just really impressed by all the boilerplate, but that I don't see as boilerplate, but is actually pretty boilerplate. Yeah, it may be that you create, like, in a day of programming, you have one really important idea. Yeah. And that's the contribution. That's the contribution. And there may be, like, I think we're going to find, so I suspect that is happening with great programmers, and that GPT-like models are far away from that one thing, even though they're going to automate a lot of other programming. But again, most programmers have some sense of, anxiety about what the future is going to look like, but mostly they're like, this is amazing. I am 10 times more productive. Yeah. Don't ever take this away from me. There's not a lot of people that use it and say, like, turn this off, Yeah, so I think, so to speak to the psychology of terror is more like, this is awesome. This is too awesome. I'm Too scared. awesome. Yeah. There is a little This bit of, coffee tastes too good. when Kasparov lost to Deep Blue, somebody said, and maybe it was him, that, like, chess is over now. If an AI can beat a human at chess, then no one's going to bother to keep playing, right? Because, like, what's the purpose of us or whatever? That was 30 years ago, 25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I believe that chess has never been more popular than it is right now.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람이 잘하는 건 막 고민하다가 그거네. 아까 뭐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얘기한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이제 루틴한 일들은 AI가 잘할 거라는 거죠. 똑같이 프로그래밍도 새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나오는 거는 AI가 못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짜는 코드, GitHub 같은데 뭐 이제 공유하는 뭐 소스 코드가 많이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처음부터 짜는 것보다 오픈에 이 챗GPT 같은데 물어보는 게 더 잘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람을 대체하고 말고를 떠나서 싫다는 사람 못 봤다. 예,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구글 서치를 이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동일한 이유로 거기 정보가 있고 챗GPT 같은 게 훨씬 빠르고 요약하게 좀 정확도가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어서 있긴 하지만 싫다는 사람 못 봤다. 그러니까요. 그걸 빠르게 정확히 시간을 줄여서 일을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것들이 많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낸 질문이 있어요. 챗GPT가 단순히 이제 암기하는 걸까 생각한 걸까? 사실 세 번째 숙제는 챗GPT 같은 앱을 가지고 당신만의 앱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사실 그게 되게 좋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 질문, 많이 얘기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LLM에 넣고 내 거를 만들면 이거는 내 버전이거든요, 그죠? 내 아이디로 만든 저쪽 엔진은 저쪽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용료를 조금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시도는 제 생각에는 학생들 이제 그 숙제 말고도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질문들 중에서 정말로 사람의 지식과 복잡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너무 루틴해가지고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런 앱 같은 거 만들어서 앱스토어에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질문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거 도서관에서 누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었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단순히 외울까 생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팽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베이징에서 메트로를 12개를 하는데 그때 이름이 베이징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에 들어갈 거니 뭐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여기 이제 서브웨이일 수도 있고 메트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베이징의 이름이 서브웨이래요. 메트로가 아니라. 그래서 베이징 서브웨이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이제 외웠다는 거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외워야 되는 얘기고 이제 이게 굉장히 되게 좀 제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중국 친구인데 브라더 워드라고 비슷한 단어를 써서 이제 LLM을 챗GPT를 혼돈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 고대 위나라를 이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고대 위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기원전 이제 400년 뭐 이렇게 된 위나라가 있고 기원 후에 삼국지 위초고의 조조의 위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친구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답을 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듣기 좋아하는 걸 얘기해줘. 이게 강화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걸로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가설하고 질문했는데 첫 번째 위에 고대 위나라 얘기가 나와요. 기원전 475년부터 221년 위키피디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두 번째 단락에 조조가 나옵니다. 아, 조조의 위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에서 뭐 나오고 다른 문서죠. 세 번째 다시 고대 위나라가 220몇 년에 어쩌고 이렇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헐루시네이션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헐루시네이션이 있는 건데 문서를 짜집기 할 때 그 문맥을 맞추지 않고 짜집기 해서 생기는 헐루시네이션이다. 그게 이제 조조가 나온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강학수로 사람들이 조조를 더 삼국지에 질문 더 많이 하니까 그랬을 거고 근데 이런 이제 짜집기를 할 때는 헐루시네이션 생길 가능성이 있다. 사람도 이렇게 여러 문서에서 내용을 합할 때가 있지만 이게 문맥에 맞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가 잘한다고 하는 것 중에 이건데 APPA를 거꾸로 해봐라 라고 하면 ELPPA다. 그러면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conversation을 거꾸로 하면은 이게 돼야 되는데 혹시 저 SNOITAREVNOC에서 조금 이상한 거 있으신가요? 네, S가 빠졌어요. 그런 거죠. 원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S가 왜 빠지지? 이런 거죠. 외운 거 아니야? 우리가 답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면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ELPPA.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면은 컴퓨터 거꾸로 하라고 하면 똑같이 잘하고. 그러면은 제일 잘하고 원리를 우리가 잘해서 AI가 너무 똑똑하고 원리를 잘하네. 근데 왜 컨버세이션을 외운 거 혹시 하니까? 라고 하는 관점도 있다는 거죠. 이 친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했을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발견도 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말로 이해해서 답변했을까? 아니면 외워서 답변했을까? 이거는 좀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워서 답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거는 꼭 외워서 답변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을 답변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려는 사람이다. 그럼 두려는 죽는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이다. 그럼 죽는다 이것처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여기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는지 아닌지 모른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은 불사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이 관점에서 중간에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객관적인 생각에서 보면 세 번째는 불사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불사가 아닐 수밖에 없다고 소크라테스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죽었다. 사람이라고 불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인 답변만 보면 첫 번째 답변도 맞고 두 번째 답변도 맞는데 왜 세 번째 답변은 그렇지?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답을 얘기할 때 얘가 논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응용을 해서 끼워넣기 해서 외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를 조금 보시면 저의 관점은 제가 LLM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LLM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LLM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것처럼 코딩도 자동으로 하고 질의응답도 자동으로 하고 구글 검색보다 더 훨씬 빠른 경우도 있고 좀 더 복잡한 질의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AI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이미지 인식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까 AI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2030년까지 AI가 그럼 얼마나 더 클 거냐. 아까 맥킨지 자료가 2025년까지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GDP 4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30년까지는 우리가 2023년 4년까지 이제 5, 6 트릴리언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GDP 4배인데 앞으로 30년까지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은 이제 AI 기술로 GDP가 한 26% 정도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 말이 되죠. 혹시 엔비디아 주식 사신 분 계시나요? 엔비디아 주식으로 그동안 올라간 GDP가 얼마예요? 그죠? 오픈 AI, 엔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미국 회사인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회사가 딱 모두 천하통일한 다음에 전 세계 서비스를 이제 LLM을 한다. 그럼 그것만 해도 사실 GDP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하드웨어도 만들지, 설계도 하지, AI도 소프트웨어도 만들지, 서비스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26%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시장을 딱 이렇게 이제 닫아놓은 중국도 이제 혼자 이런 것들 많은데 엄청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로봇 80% 중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좋대요. 품질이. 뭐 사람들이 많이 잘 만들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서 15%고 나머지 나라들이 10%보다 적게 AI의 이제 성장을 이제 얻을 거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면 AI의 성장을 여기서 더 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인구 중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인사 경우형 지원은 새로 뽑지 않겠다. 30% 정도는 AI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신성형 AI는 보시는 것처럼 10년 사이에 30배 정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니까 그거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 쓰고 나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빨리 해야 돼. 막 돈이 들어도 이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맥킨지가 볼 때는 그렇대요. AI를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추격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현금 흐름의 차이가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자본 투자가 77만큼 마이너스 들지만 경제적 이익이 그만큼 들고 경쟁자보다 더 많이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어서 거기서 얻는 이제 이득이 135 정도 돼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1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본 투자 적지만 경쟁자들한테 계속 밀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3%처럼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딱 마음에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우가 동아시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빼고 동아시아에 중간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면 혹시 어느 나라인지 생각이 가시나요? 아직도 서류를 팩시밀리로 이렇게 하는 모든 서류를 도장 찍어서 하는 나라 중간인가요? 그럼 다시 반대로 생각해서 일본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본의 뭐 AI 스타트업이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적으로 진출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근데 중국은 어떠세요? 중국 기업이 중국의 거대 데이터를 거대 컴퓨팅 파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면 품질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술 투자 공부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만들고 창업기업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에 대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조, 산업, AI 이런 데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이라고 하는 걸 선정하는데요. 우리나라도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포스코 공장에 같이 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등대 공장 선정을 할 때 5개의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마다 정량적으로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개 공장 곱하기 5 하면은 145개거든요. 제가 하나씩 다 세봤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AI 관련된 기술이 이제 68개, 47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CATL, 배터리에서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중국. 그러면 AI로 광학으로 검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AI로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AI로 안전을 매니지하는 거.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효율성이 30% 올라가고 CATL의 조율 효율성이 100%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도 40% 이렇게 감소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 포함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은행 거래를 하니까 이제 은행에 잘 안 가고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도 온라인 앱으로 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갈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지점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 신용평가 할 때 온라인으로 거래된 거를 AI가 쭈쭈쭈 봐가지고 얼마나 이상 거래를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얼마나 다 보수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신용평가도 되게 자동으로 하고 이런 이제 정보 수집도 투자도 AI가 되게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죠. 사실 사람들이 제조 그리고 금융 의료가 AI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금융이 제일 많이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서 사실은 이제 민간이 뭔가 만들었다고 바로 수가가 적용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공공의 이제 비용으로 의사 의료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이런 이제 AI를 통한 자동화 의료가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에서도 AI를 더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더 중요하고 아마 김명주 교수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AI로 사람을 막 자동으로 죽이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사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동으로 드론을 보면서 카메라로 사람이 조종해서 총 쏘는 거랑 AI가 직접 뛰어서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여 라고 하는 거랑 누가 더 많이 죽일까요? 네, 그렇죠. 실제 그렇대요. 제가 어디 UN 행사에서 우리 좀 AI로 좀 그만 저거 불법 아닌가요? 우리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AI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AI를 이제 적용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안전을 감안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웃겨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막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어찌 보면은 그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악용 같은 걸 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렇게 상태에 대한 예측 진단을 하거나 에너지 분석을 절감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이제 AI의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미래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성 대형 언어 모델 초자동화인데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는 앞에 조금 드렸고 그리고 신뢰성 얘기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성은 특히 이제 AI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되게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이 될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국방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사고 났을 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이 필요성 설명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아닌 제품을 쓸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열고 번호를 누른 다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뭘 예상하세요? 근데 신호가 안 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TV를 보려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고 전원 버튼을 켰어요.
그럼 뭘 예상하세요? TV가 안 켜져요. 그럼 어떠세요? 그 자동차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잘 안 쓰고 엑셀을 밟았는데 잘 안 가요. 그럼 싫으시죠, 그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에 우리가 만지는 것들 중에 컴퓨터 포함해서 이렇게 디터미니트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하지 않는 건 거의 없습니다. AI는 달라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AI를 가지고 환자를 같이 보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를 AI가 항상 뻔하게 얘기해요. 그럼 쓰실까요? 그럼 챗GPT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답변이 되게 다 내가 아는 답변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재밌으세요? 쓰세요? 아니죠. AI는 굉장히 되게 사람과 같이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의견, 정보가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정보가 더 추가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자율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이긴 해요. 똑같은 입력이 들으면 똑같은 출력이 나오긴 하거든요, AI가. 근데 이 나왔던 결과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 가능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보의 취득이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AI를 쓰는 거는. AI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 좋아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다른 정보가 들어올 때 좋아하죠. 근데 그 경우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하긴 필요해야 되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왜 모르시지? 이런 거요. 사람이랑 비슷하게. 그럼 그 경우도 비슷하게 이 책 읽어보세요. 뭐 여기는 이제 그런 정보는 좀 뭐 저도 주시면 좋고 이런 것처럼 AI에게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고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설명이 그냥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GDPR에서 이미 발효된 거에 따르면 이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그 설명을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 전 세계 매출의 이제 3%, 4%까지 이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EU AI 액트가 이제 재개정돼서 고위험 AI는 전 세계 매출의 이제 6%, 7%까지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가다가 EU에서 사고 났는데 왜 사고 났어요? 근데 현대자동차 혹은 테슬라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전 세계 매출의 6, 7% 정도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고 6%.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스탠포드나 이제 딜로이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인스티튜트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그 가버넌스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신뢰성을 얘기할 때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러버스트해야 되고 이제 되게 강건해야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에 흙이 딱 묻어도 얘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묻어도 그냥 잘 가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잘 유출되면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LLM에서 스페이스를 계속 쳐봐 라고 하면 스페이스를 계속 치다가 개인정보가 탁 튀어나온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 이름이랑 뭐 등등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세이프해야 되고 우리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 적군이 우리 이제 그 드론에 들어와서 이제 해킹한 다음에 저쪽 다시 니네를 공격해 이러면 사실 취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이프해야 되고 AI 모델이 이제 그런 공격에 이제 그 리스폰스 누가 어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니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자율적인 이제 뭐 사실 정부기관이긴 한데 우리로 따지면 표준연입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AI의 그 개발 과정을 이제 이런 안전성을 담보해서 확인했느냐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굉장히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LLM AI가 중국 공산당의 강령과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의 그 안전성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렇게 더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 목적성이 사실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AI 모델에서 핵폭탄 만들고 알려주세요를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혹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라고 목적은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또 되게 AI 안전성을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과기부 주도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신뢰 있는 사회, 안전한 사이버 국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설계단에서도 안전하게, 검증에서도 안전하게, 인증도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이번 주에 AI 세이프티 서밋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려서 키스트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것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서도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때 아까 니스트처럼 여러 가지 개인 정보나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가서 서밋에 이제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신용평가 모델이 왜 친구보다 제가 낮게 나왔어요. 이런 설명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입시를 자동으로 AI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시라고 하기 좀 이제 인사평가를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의 경우에 이제 만약에 떨어진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 설명성에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자동으로 막혀서 중요한 그 계좌이체 같은 걸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왜 막혔는지 이것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뭐 많이 돼서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빨리 좀 지나가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고양이가 있고 질문이 들어오면 고양이가 얼만큼 고양이라고 하면 이 고양이를 이제 왜 고양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아마 뉴런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고양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런들이 있습니다. 딥러닝, 이 AI 모델 안에. 우리도 셀프포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잘 이제 분석을 하면 입력에서도 누가 더 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AI 모델의 되게 많은 핵심은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 모델이 되게 이제 많이 중첩돼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 계층이라고 하면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엔진 크기, 마력, 최고 회전수, 차고의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엔진 크기, 마력, 최고 회전수 높이가 자동차 가격 13,321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3,321원에 엔진은 960원, 마력은 2,700원, 회전수는 9,300원, 차고는 361원만큼 기여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파이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게 기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대부분의 모델에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무슨 단어 때문에 얘가 나왔는지를 바꿔봤을 때 결과가 바뀌거나, 바꿔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걔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하는 대부분의 결과물은 입력에서 이 결과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변수가 무엇이고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700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력 부분 요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적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왜 핸들을 왼쪽으로 꺾거나 직진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걸 이 초록색 불빛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불빛을 보고 내가 직진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되게 별게 아닌 기능 같은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초록색 불빛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그 이제 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중간에 이제 있는 그림에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고 핸들을 이렇게 자율주행 2니까 이게 핸들을 잡고 있고 40-50km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택가죠, 그죠? 주택가, 미국의 주택가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마크한 부분에 큰 소포박스가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아마존 박스, 우체국 박스 이렇게. 근데 그 소포박스가 커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으로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 제동거리 안쪽에 차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가 초록색 불빛을 박스에다가 색칠해 주는 경우, 색칠해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AI가 그 박스에다 초록색 불빛을 색칠한 경우는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AI가 봤으니까 멈추거나 피해 가겠죠. 그죠? 제동거리까지 왔는데 초록색 불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거죠? 못 봤어요. 그 테슬라 자동차가 트럭이 옆에 있는데 하얀색에 뭐라고 이렇게 갔다는 것처럼 모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동으로 정지해야죠.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서. 그죠? 우리가 봤으니까. 근데 초록색 불빛이 있는 경우에는 제동거리까지 왔을 때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초록색 불빛을 안 주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다가 위험해지면은 A씨 끄고 말지. 사람 칠 일 있나 뭐 이러면서. 그쵸? 사실 AI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데 AI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직 부족한데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설명성 기능이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얼마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되게 완벽하니까 좋으니까 자동으로 써도 되겠지 이거보다는 혹시 틀릴 수도 있고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쓴다 생각을 해보면 이 초록색 불빛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 같은 회사도 이렇게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 초록색 불빛의 소포 박스는 이제 제가 자율주행하면서 경험한 건 아니고 요 포스코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그런 이제 경험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AI를 만들면서 고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AI를 만들었어요. 고로 하나의 매출이 1년에 한 6조 정도 되더라고요. AI로 하니까 이제 효율이 1% 정도 좋아져서 1년에 600억 정도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I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90%는 얘가 잘 자동으로 운전하는데 예측이 도움이 되는데 10-20%는 틀려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계속 모니터하다가 얘 모르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수동 운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한 거죠. AI 모델이 뭘 보고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나요? 뭘 보고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서 중에서 이거를 가르쳐요. 이거 운전자가 봐요. 올라갈 것 같네 라고 하면 내버려두고 네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딱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걸 가르쳐요. 그럼 얘 학습 데이터 아직 모르는구나. 근데 수동 운전하게. 아까 소포박스랑 동일한 그런 경우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이제 포스코에서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이제 응용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 설명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을 제청하는 데도 이제 기여를 했고 이게 이제 처음에 제청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올해 여름에 이제 첫 번째 설명가능 인공지능 표준이 이제 큰 이슈가 없다면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니시에이트 하기도 했고 이제 하자고 먼저 그리고 주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하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 창업 기업이랑 카이스트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딥러닝을 제일 잘 설명하는 그런 기술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 이름이 IG라고 하는 인티그레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패키지에 리스폰서블 AI라는 툴킷이 있는데 가보면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걸 확인해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설명가능 인공지능 저희가 만든 거, 이제 카이스트 이미지가 만든 거, 구글이 만든 거에다가 각각 이 이미지 중에서 제일 그 아령 혹은 고양이라고 판단하는데 기여를 한 픽셀을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덜 중요한 것까지 순서를 매겨보세요 이래요. 그죠? 그럼 순서를 매겼죠? 그럼 이미지에서 제일 중요한 픽셀부터 정보를 없애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100% 고양이였는데 고양이의 중요한 특징을 없애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뜨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늦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빨리 떨어뜨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 밑에 이제 갈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 떨어뜨린 거고 저 초록색, 빨간색이 이제 구글에서 알고리즘 만든 걸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엔진,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다는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설명가능 예측 기술로 산업 현장에 제가 이제 창업한 기업 이니지라는 회사가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서 아까 고로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7층 높이에 150m 정도 되는 가열로를 원래는 사람이 이제 9개의 버튼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어떤 코일이 들어왔을 때 온도를 맞추는 걸 자동화하는 것 지금 한 5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단일 공장 규모로 세계 최대의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 동해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 7층 높이에 굉장히 큰 이제 시멘트를 굽기 전에 예열실이 있는데 그 예열실에 들어가는 연료를 유연탄을 원래 사람이 이렇게 조정했었는데 AI가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온도를 균일하게 맞추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최근 한 1, 2주 동안 공장에서 같이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15분 테스트 해보고 자율주행입니다. 딱 2레벨에서 손잡고 가다가 딱 뛰면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이제 7층 높이의 굉장히 거대한 예열실이죠. 그래서 10분 하고 15분 하고 3시간 하고 5시간 하고 그저께 한 12시간 하고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옆에 설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해서 이제 일본 철강사 2곳에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수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입하는 걸 시범 운영을 이제 최근에 합의를 하고 일본의 10대 기업과도 함께 저희 AI를 이제 그 기업에 도입을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시멘트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AI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걸 자동차를 넘어서 되게 중요한 제조 설비를 자동으로 하고 안전하고 에너지도 줄이고 설명도 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든데 네. 뭐 창업 기업이 생각보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민간이 사실 바닥이라서 뭐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지금 끊기고 미국도 그렇대요. 코로나 때 지원금 받았던 게 다 끊겨가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엄청 힘든긴 한데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AI 핵심 기술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 조직들이 많이 나와야 사실은 생태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제 도서관에서도 AI를 많이 잘 활용해서 더 고도화하셔서 그래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리고 업무도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